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5. 와글와글 우리 시대의 을들의 외침, 본격 페미니즘 노동방송 을들의 당나귀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을들의 당나귀기 시즌5 노동편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후! 네, 저는 솔키고요. 오늘도 늘 함께 하시는 분들 자리하셨습니다.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써니 선영입니다. 이중삼중입니다. 네, 레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세계 여성 노동 운동의 흐름을 쭉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쉴 동안에 벌어진 국내 여성 노동 이슈를 한번 쭉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지난 6개월 동안 기억에 남는 여성 노동 이슈 뭐가 있습니까? 네, 지난해에 미투 운동으로 이제 재판에 계류되어 있었던 사건들의 2심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시작이 안희정 성폭력 사건 2심 판결이었어요. 1심 판결에서 핵심은 위력은 있었으나 행사되지 않았다.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셨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말에 빗대서 굉장히 많은 공분을 샀었었죠. 2019년 2월 1일 이날이 참 기억에 남아요. 설 연휴가 시작되던 날이었는데요. 서울고등법원은 안희정에게 9건의 성폭력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저는 2층 대기실에 있었는데요. 이 한 건 한 건 유죄가 인정되는 판결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환호를 질렀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 2심 판결에서는 판결을 이제 1심의 판결을 뒤엎을 정도로 새로운 사실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이미 확보된 자료, 증거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판결을 낸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성인지 감수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판결이었고 이건 미투 운동의 성과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판결에서 형법 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1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기준을 잘 제시하고 있어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이 조항이고요. 여기에서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직장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유무형의 힘을 포함하고 행위자의 사회적 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네, 이 판결의 의미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1심 판결에서의 어떤 오류들을 2심에서 깔끔하게 바로잡았다라고 하는 거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거를 1심 재판부는 굉장히 오용된 단어로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2심 재판부는 성인지 감수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굉장히 정확한 정의를 제시를 해 주었고 그것에 따라 판결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결문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그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판결문을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날 설 연휴가 시작되는 맞아요. 그 전주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뭐 하셨어요, 다들? 저는 그때가 이제 아이 방학 기간이어가지고 저희 친정이 부산이거든요. 그래서 애는 부산에 미리 가 있었고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설 명절을 보내려고. 근데 이제 법원이 딱 그 터미널 근처에 있어서 여기에 가서 또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제가 길눈이 굉장히 어두운데 법원도 이제 나름 규모가 있는 건물이잖아요. 거기를 찾아야 돼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이 건물인가 저 건물인가 헤매고 있는데 어디선가 도레미파 솔 키의 웃음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곳으로 따라갔더니 역시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쁘게 그 이제 대기실에서 이 기쁜 소식을 듣고 기자회견도 하고 저녁에 심야 버스를 타고 고향으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계속 페북, 이제 뉴스보다 페북이 더 빠를 것 같아서 우리 페미니스트 동지들이 올려줄 것 같아서 페북 이제 계속 주시하면서 있는데,
이제 유죄 판결 났다는 소식에 뒤이어서 그 기쁨의 축하 집회 이런 걸 했잖아요. 그걸 또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서 페이스북에서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를 해주셔서 그걸 보면서 철철철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는 그때 설 연휴 직전이어서 친정을 먼저 왔어요. 그래서 금토일 친정에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시댁 가는 일정이어가지고 금요일에 우리 단톡방에 올라온 실시간 이거를 보면서 네, 같이 박수를 치고 그랬었죠. 네. 저는 요때 되게 우울한 때였는데 제가 18년도 12월에 일을 그만두고 2개월 동안 일이 안 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월세가 밀려서 친구한테 돈 꾸고 막 이러던 심란한 시기였는데 그래서 낮밤이 완전 바뀌었었어요, 그때. 그래서 아침에 한 9시쯤 자고 한 4, 5시쯤 일어났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기뻐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가 이렇게 기쁘다 이러면서 봤는데 저도 너무 기쁜 거예요, 순간. 그래서 막 혼자 신이 나가지고 친구가 오면 치킨을 시켜 먹자고 막 해야지 라면서 설레하는데 친구가 그날 늦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인 1닭을 하며 굉장히 그날 자축을 막, 들떠하고 저도 막 신이 나고 엄청 행복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저는 그날 아침에 김복동 선생님 장례식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노제가 있어가지고 시청을 먼저 갔다가 그 일본 대사관 앞까지 행진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법원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미 방청권은 끝이 난 거죠. 결국 밖에서 그 판결을 듣고 우리 삼중님의 일행을 인도하여 함께 판결 듣고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기자회견 하고 그리고 이제 집회까지 즐겁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판결을 바깥에서 듣는 순간부터 그 집회가 끝나고 집에 올 때까지 약간 붕 뜬 기분이었어요. 약간 발이 땅에 안 닿는 느낌으로 동동동동동 떠 있는 그런 기분이었고 그 판결을 들으면서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너희 놈들 이제 다 죽었어. 이 판결 듣고서 제일 떨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해를 저질러 놓고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판결인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판결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심정입니다. 자, 근데 이 판결이 나고 난 다음에 기쁨도 잠시 안희정 가족에 의한 전형적인 2차 가해가 벌어졌었죠. 네. 이 과정에서 이제 2차 가해가 무수한 2차 가해들이 특히 안희정 부인에 의해 가해진 2차 가해가 매우 전형적이면서 심각한 피해자 흠집내기였는데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법원에 제출한 진단서를 본인 페북에 무려 올리기까지 하고 이제 이게 문제가 돼서 삭제하긴 했는데 이후 이미 캡처된 그 진단서가 각종 언론에 유포가 되고 이미 안희정이 위력 간음, 추행한 것이라고 유죄 판결이 다 난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시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호도된 거죠. 그래서 진단서를 온라인상에 올린 건 당연히 이제 명예훼손으로 범죄일 뿐만 아니라 그 기록들을 가지고 꽃뱀 시나리오라고 할 만한 이야기들을 유포시키면서 명백한 2차 가해가 발생했었죠. 그래서 2차 가해는 부인뿐만 아니라 안희정의 이제 기존 멤버 인맥들, 그 자원들인 언론, 포털 댓글, 포털 법률, 블로그, 칼럼니스트들 이 사람들이 동원되어가지고 유죄 판결을 뒤집기라도 하려는 듯이 아주 난리가 났었죠. 네, 안희정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굉장한 권력자예요. 그쵸. 이 재판이 1심, 2심, 대법까지 가는 동안 단 한 번도 재판부가 바뀌지 않고 그냥 간 적이 없어요. 네, 맞아요. 네, 계속 이제 가해자와 연고가 있는 재판부가 선정이 되면서 그 재판부가 갈리는 과정이 계속 있었고 근데 안희정 가족에 의한, 특히 부인에 의한 2차 가해는 이게 굉장히 전형적인 거거든요. 예, 많은 사건들에서 이런 사건들이 흔히 벌어져요. 흔히 벌어지는데, 거기다가 또 플러스돼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언론이죠. 언론이 그거를 그대로 받아쓰기를 하는 거죠. 특히 진단서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인데,
이거를 갖다가 한 언론 쪽 운동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자 매뉴얼이 있는데 그 기자 매뉴얼에 민감한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그대로 언론 그 기사에 실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매뉴얼이 있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단서를 그냥 올렸다라고 하는 건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매뉴얼에 이렇게 써야 되나 봅니다. 병원 진단서는 올리면 안 된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기사 안에서 그 안희정 부인이 쓴 페북 글을 갖다가 그대로 정말 전문을 맞아요, 갖다가 맞아요. 올려놓은 것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게 여론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여론전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서 안희정 쪽이 이제 이걸 뒤집으려고 판결을 대법에서 그렇게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한국여성노동자회도 같이 활동하고 있는 이제 안희정 공대위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중들을 상대로 이 사건의 진실을 알리고 그다음에 이 사건이 어떻게 해야지 정의로운 판결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3월에 이제 수많은 안희정에 맞선 당신도 참여할 수 있는 워크숍이라고 하는 행사가 열렸었어요. 레나가 다녀오셨죠? 네, 여기서는 이제 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맥락, 운동적 과제, 2심 판결의 법적 쟁점을 함께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때 한창 또 2심 유죄 판결 나고 2차 가해가 진행될 때였고, 그래서 어뷰징 기사라고 해서 언론사가 온라인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제목이나 내용을 바꿔가며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 송고하는 행위들을 이제 가리키는데, 이 어뷰징 기사들이 이 사건의 논점을 흐리고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안희정이 문제인 건 나도 안다. 그리고 이 판결 난 게 동의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쏟아지는 기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걸 근거로 삼고 뭔가 야 안희정이 잘못한 게 아니래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대항하고 대응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이제 나누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액션 플랜 같은 것도 만들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50여 명의 참여자들이 이제 오셨었는데 온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운동 경험을 공유하고 개인 활동가, 단체 활동가, 기자, 시민 등 다양한 위치에서 겪었던 경험을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사건 2차 가해에 대해서 좀 더 현명하게 대처를 하고 상상력을 더 발휘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대법 대응으로 탄원서와 의견서 제출을 하고 있고요. 대중홍보로는 이제 판결의 의의에 대한 카드뉴스를 계속해서 내고 있고, 카드뉴스는 SNS,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안희정 성폭력 공대위를 검색하시거나 한국연호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국연호 페북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인스타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네, 다 올라가 있습니다. 트위터에는 없습니까? 트위터에 올라가 있습니다. 네, 트위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일 이제 여성 마라톤 대회에서 안희정 성폭력 공대위 측에서 부스를 차리고 위력 성폭력 끝장내자라는 스티커를 나누어주고 이제 붙이고 이렇게 마라톤도 같이 참여하는 등 여러 활동들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힘을 모으고 있고 관심을 가져주고 계십니다. 굉장히 작고 사소하다고 하지 마시고, 카드뉴스 공유라던가 관점 있는 기사에 좋아요, 댓글 하나, 이렇게 다는 것들이 여론이 되고 좋은 판결을 내는데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2차 가해 글이나 뭐 댓글, 게시물에 대해서도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글들 보시면 꼭 안희정 공대위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윤택도 2심 판결이 났습니다. 네,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었잖아요. 근데 2심에서는 1년이 추가돼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업의 취업이 제한됩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악용해 자신으로부터 보호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만이 아니라 꿈과 희망도 짓밟았다고 말했죠. 또 그런데도 아직 자신의 행동이 연기 지도를 위한 것이라거나 피해자들의 동의 하에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질타를 했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판결, 그러니까 저는 법원의 어떤 성폭이나 성추행 관련된 판결 날 때마다, 그러니까 실구형을 어찌하는지 이제 법조인이 아니어서 잘은 모르겠는데, 1심에서 무죄로 판결 났던 추행 사건에 대해 2심에서는 유죄 판결 낸 것에 대해 진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상습적인 추행 행태나 성폭력이 반복되는 건데, 어떤 거는 추행이고 어떤 거는 추행이 아니라고.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모르긴 몰라도 피해자들이 더 있을 수 있을 한데, 상고했다가 하니 이제 대법에서의 판결을 우리가 눈여겨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판결이 대법에서 잘 확정이 나서 연극계뿐만 아니라 이제 학계, 그러니까 도제식 교육이 있는 학계도 이제 고용관계에서 만연한 성폭력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하고, 예, 그래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이윤택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가해자가 한 명인데 피해자는 다수인 이런 상황은 이제 조직 내의 어떤 성폭력 사건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폐쇄성 있는 집단에서 위력이 어떻게 존재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능했는지를 보여준 전형적인 사건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가해자의 성폭력 행위를 가해자뿐만 아니라 방조하고 또 지속하는데 일조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법적인 처벌까지 이제 가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일조했던 행위들이 정말 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어낸 구조의 일부였다라는 것 인지하고 반성하고 계시길 지금이라도 그러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성폭력 사건이든 그 사건이 해결된다는 거는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를 겪었던 피해자들이 일상을 충분히 빛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해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2심에서 형이 늘어난 걸 보고 항소하더니 무덤 팠네, 꼴 좋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막 저도야. 근데 동시에 이제 형이 늘어난 경과를 보고 조금 걸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2014년 이윤택이 이사장으로 있던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킨 혐의에 대한 건데요. 1심에서는 피해자를 극단원 신분이 아닌 외부 조력자로 봤는데 2심에서는 피해자를 연극촌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안무 업무를 담당했다고 보며 이윤택이 위력을 이용해 추행을 했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이 혐의는 유죄 인정이 안 됐다가 된 거여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예술계 특성상 프리랜서 노동자가 많고 따라서 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가 많은 노동 환경이에요. 그리고 이윤택 같은 사람의 말 한마디로 노동자의 해고와 취업이 좌지우지되기 쉽은데 1심 판결과 같이 업무상 위력을 단순한 고용관계로만 한정시켜서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윤택은 판결이 나자마자 또 바로 상고를 하더군요. 정신을 못 차려. 정말. 네, 되게 웃긴 건 아니정도 그랬다는 거예요. 네. 결국은 이제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고 싶은 거겠죠. 별로 다르지 않아요, 두 사람 다. 맞아요. 그리고 판결도 다르지 않게 될 겁니다. 또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제가 정화수 떠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대법도 이제 뭐가 정인지, 뭐가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앞선 판단으로 판결을 좀 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자, 나게 가자. 네, 올해도 어김없이 38 세계 여성의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굉장히 다채로운 행사들이 열렸는데요. 이제 여성대회에서 해마다 이제 여성운동상을 시상을 하죠. 근데 여성운동상 올해는 서지연 검사님하고 그다음에 김복동 선생님께서 공동 수상을 하셨어요. 김복동 선생님은 이제 생전에 수상하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제라도 수상하시게 되셨으니까 그냥 좋은 마음으로 그냥 박수 쳐 드리기는 했습니다만은 아쉽긴 했어요. 네. 자, 근데 서지연 검사님의 수상 소감이 화제가 됐었죠? 네. 서지연님의 이제 수상 소감 중 세상은 서지연님의 능력과 그가 지닌 가치를 북돋기보단 성차별적이고 성폭력적인 환경을 감내해야 된다. 남성의 실수를 관대하게 받아들이길 종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 중심적인 사회는 여성들이 일터에서 평등하고 안전하다는 감각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능력과 재능을 펼쳐나가지 못하게끔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여성 노동자들이 공감할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미투가 번져나가는 것이 아닌 없어지는 사회를 꿈꾼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이 저는 좀 마음에 오래 남았었어요. 네, 지금도 남아있고요. 왜냐하면 미투가 없어지고 차별과 억압이 사라진 사회가 일단 오려면 이러한 차별이 있다고 드러내는 시기가 필요하잖아요. 지금이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이 지난하고 분노에 휩싸여 길을 잃은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계속해서 터지는 사건들을 붙잡고 해결해 나가며 끝끝내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같은 처지의 노인 이들과 연대해 나가면 제가 상상하는 그런 성평등한 세상을 마주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그런 점에서 마음에 좀 오래 남았고요. 2018년 성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물꼬를 터주신 서지연님의 여성운동 수상 소감은 유튜브에 한국연호를 검색한 후 동영상 목록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요. 35회 한국여성대회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검색하시면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레나를 소개할 때 빼먹은 게 있어요. 레나는 감독님이십니다. 진짜. 네, 유튜브. 네. 예, 영상 작업에 한국연호에서 영상 작업을 이제 주로 담당을 하고 계시고요. 네. 저희 이제 팟캐스트를 만들면은 영상으로 이제 좀 올릴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 짤? 네. 예, 그거를 이게 간략하게 정리해서 올리실 건데 그 작업 담당하고 계십니다. 어쩐지 이게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뭐가 올라오는 내용물들이 다르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고퀄의 유튜브 영상 마음껏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 서지연 검사님의 수상 소감을 들으면서 저는 그 말이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너는 여성 검사일 뿐이다. 네. 나는 검사인데 앞에 여성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검사지만 검사로서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고 검사의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성이라는 장벽을 또 넘어야 되는 거고 이 여러 가지의 어떤 허들을 갖다가 계속 넘어야지만이 남성 검사들과 같은 궤도에 올라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우리나라에는 다 펼쳐져 있는 건 거죠. 여성들이 일하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부 다가 다. 저는 이제 그 수상 소감을 들으면서 저거는 여성 검사의 얘기만이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 여성 모두의 이야기인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서 이제 그런 거예요. 여성들 보고는 하이힐을 신고 남성들 보고는 운동화를 신고 달리기 경기를 해라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거기에 여성들은 이제 허들을 계속 장애물을 놓고 그걸 건너뛰면서 달려라. 근데 이제 여성들이 뒤처지게 되면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되느냐 라고 여성들을 다그치는 맞아요. 그게 바로 한국 사회가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봅니다. 그래서 그 허들을 다 치우고 여성들이 하이힐을 벗고 운동화를 갈아 신고 달릴 수 있는 세상을 우리가 꼭 같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3년째 3시 스탑 조기 퇴근 시위를 진행을 했는데요. 네. 3시 스탑은 이제 성별의 급격차를 하루 8시간으로 따지면 여성들은 3시 이후부터 무급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3시부터 일을 멈추고 파업을 하자는 제안입니다. 여러 여성 노동단체들 그리고 정당들과 함께 하는 행사인데요. 자, 올해 3시 스탑 현장 어땠습니까? 저는 전년호도 형광핑크 조끼가 반짝이던 좌석이 진짜 잊혀지지 않는데요. 진짜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꽉 찬 좌석 덕분에 이제 벅차오르는 감각까지 같이 느끼면서 시작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무대에서 이제 나의 페이미투를 적은 피켓을 들고 한 명씩 나와서 우렁차게 외칠 때 속이 다 시원하면서도 이 빠은 말들 때문에 살짝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 빠은 말이 담긴 피켓이 부서질 때 그 쾌감. 막 진짜 뻥뻥 막 이런 소리가 나면서 조각날 때 속이 어찌나 시원하던지 그리고 또 3시 스탑 조기 퇴근 시위는 처음 참여해본 건데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한데 어울려가지고 굉장히 크게 흥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내년에는 그러면은 이런 벅찬 감동을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좀 더 퍼지게 해보고 싶다. 무엇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 방법은 구체적으로 떠오르지 않지만 세시스탑 실검을 진짜 한번 올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셋이 스탑 준비하고 끝나고 보니까 굉장히 간결하고 이전과 달리 행진하지 않고 그러니까 간결하고 집중된 행사였던 걸로 기억이 돼요. 사실 이거 뭐 행진이 있고 없고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제 올해 셋이 스탑을 준비하면서는 뭐 준비 과정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불식시킬 만큼 행사 당일에 정말 멋지게 잘 진행이 되었고요. 특히 저는 이제 준비하는 단위들이 이렇게 위기의 상황을 맞닥뜨릴 때마다 이 여성들이 모여가지고 이 지혜를 모아서 이 위기를 뚝딱뚝딱 다 해결해 나간 거예요. 이게 준비 과정에서부터 행사 당일날까지도 이런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잘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게 참 멋지고 기억에 남았고요. 특히 이제 이번 퍼포먼스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설문으로 취합해가지고 그 결과를 또 이제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그것 중에서 드러내고 싶은 걸 피켓으로 만들고 이런 게 정말 좋았고요. 저만 좋았던 건 아니고 우리 조합원 분들도 이제 얘기 나눠보니까 다들 참 좋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언젠가 스페인처럼 3시에 파업을 하고 광장을 가득 메워볼 그날을 꿈꿔봅니다. 네. 아니, 금방 삼중이 얘기한 게 위기의 순간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번에 아찔한 순간이 너무 많았어요. 일단 저희가 이제 같이 하기로 했던 단위 중에서 제일 큰 단위가 단독으로 행사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게 약간 멘붕이 왔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니? 막 이러면서 있는 단위들끼리 막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죠. 근데 때마침 때는 3.1운동 100주년. 원래 그 여성연합이 주체가 돼가지고 하는, 물론 다른 단체들도 같이 합니다만 여성연합이 주로 준비를 하죠. 여성대회가 원래는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이 있는 그 주 주말에 해요. 주말에 하는데 두둥 3.1운동 100주년으로 주말에 광장을 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연이 이제 광장을 3월 8일 당일날 빌린 거예요. 그런데 두둥 행사는 저녁인 거죠. 그런데 두둥 우리는 행사가 3시인 거예요. 무대는 이미 다 세팅이 돼 있는 거죠. 너무 고맙게. 그렇죠. 예.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여성연합에 감사의 인사를 꼭 좀 전하고 싶습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십시오. 단 한 푼의 비용도 받지 않고. 예, 물론 세시스탑 공동행동단에는 여성연합이 들어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마음 내주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예. 그래서 그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네. 저희가 이제 현수막을 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무대에 현수막이 달려 있고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 현수막을 달았다 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엉긴 거죠. 위에 플랭을 안 받는 거죠. 그래서 그날 어떻게 됐어요? 그냥 그대로 나갔어요? 그래서 천을 하나 어제 급하게 가렸어요? 서울연합 활동가가 가져와줘서 거기다가 가리고. 피켓을 막 붙인 다음에 급하게 이제 올렸는데 손피켓을 네. 정말 여러 명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막 붙여서 그걸 가리고. 근데 그게 되게 처연한 게 바람이 그날 엄청 불었거든요. 그래서 활동가들이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 이렇게 막 이러면서 따라가고 주워오고 막 붙이고 이랬었죠. 네, 아니 광장을 갔는데 갑자기 우리 행사 플랭 아닌 게 뒤에 붙어 있는 거예요. 저게 뭐야? 라고 했더니 플랭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가지고 급하게 저희 우리 사무실 옆에 왜 광고 대행사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흰 천을. 아니 처음에는 현수막을 찍을 수 있냐? 근데 너무 시간이 급하다.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럼 흰 천만이라도 갖고 와라라고 해가지고 마침 출발을 안 했던 서울연합 활동가보고 그걸 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핸드메이드로 해가지고 네. 잘 네. 하셨네요. 근데 되게 이뻤어요. 오히려 그렇겠죠. 이상했어요. 네, 정말 잊지 못할 네 세시스탑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잊지 못할 게 또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는 나의 페이미투라고 하는 인터넷 설문을 통해서 이제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171분이 이 소중한 얘기를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겪은 정말 화나는 성차별뿐만 아니라 명언 퍼레이드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답변들 중에서 이게 우리가 행사 때 쓸 피켓 문구를 하나 뽑아달라고 요청을 드린 거였어요. 근데 그 피켓 문구가 다 명언이어가지고 저는 이게 되게 기억에 남았는데 상사는 나에게 일하지 말고 백마탄 왕자나 찾으라고 말하지만 그 대신 내가 직접 벤츠를 몰고 싶을 뿐이다. 아 진짜 명언이죠. 네. 네, 각자 좀 인상적이었던 얘기 하나씩 전해주세요. 저는 너의 퇴사가 나의 미래다. 이것도 맞아. 보자마자 너무 좋았던 게 이제 대부분 노동 환경이 빠으면 뭔가 자신이 이렇게 퇴사하는 방향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도 그랬고 그래서 이 선택을 존중하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문제적인 사람을 내보내거나 나가게끔 하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런 자기 검열을 하고 막 스트레스를 혼자 받아 하는 게 아니라 난 잘못한 거 없고 너가 문제니까 내 앞길 막지 말고 꺼져! 라는 뭔가 이런 확신의 참 말인 것 같아서 속이 시원했습니다. 저도 시원합니다. 저는 이제 171분이 적은 문구들을 쭉 훑어보는데 여전히 커피 심부름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는 숟가락이 젓는다. 회사는 다방이 아니다. 여성 노동자는 바리스타가 아니다. 라는 문구가 참 인상적이면서도 씁쓸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 후배 와이프도 공기업 노조에 취업을 했는데 그래도 노조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커피 심부름을 시키더래요. 진짜. 2019년인데 아직도 여자가 커피 심부름을 하다니 정말 당황스럽고 예전에 한국여성민우회에서 했던 방법. 누가 커피 심부름을 시키면 거기에 침을 뱉어서 잘 저어서 갖다 줘라. 일명 내 커피에 침을 뱉으마 라는 캠페인도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저는 얼마 전에 그 인스타그램에서 그 만화 그리시는 분이 책을 내셨어요. 그 책 제목이 뭐였더라? 아무튼 근데 그 책에서 사과를 남성이 깎겠다라고 손을 들었는데 굳이 여성복 깎아오라고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앉아있던 이 작가가 그럼 제가 깎아올게요 라고 하면서 깎으러 간 거예요. 그래놓고 사과를 쓰레기로 만들어서 들고 간 거죠. 제가 깎았어요. 작가는 여성 작가고. 네. 아 맞다. 그 작가분이 직접 경험한 얘기가 아니라 사연이 들어온 거를 만화로 그리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작가분이 본인은 사과를 되게 예쁘게 깎는데요. 인스타에 실사 사진을 올리겠다고 사과를 되게 삐뚤빼뚤 이상하게 깎느라고 힘들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과일을 되게 못 깎아서 한 큐에 안 잘리고 자른 다음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시엄마가 보더니 막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저한테는 뭐를 깎으라는 얘기를 안 하세요. 하도 두껍게 깎고 막 잘 못 깎으니까 아예 그냥 테러를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커피를 쉐스로 타간다거나. 그렇죠. 저 그런 적 있어요. 막, 물 왕창 해가지고 아니면은 막 찬물로 맞아요.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마셨는데 막 썩지도 않은 거야. 진한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물을 듬고 맞아요. 그다음에 흐린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물을 바닥으로 그리고 그 따뜻한 커피 타오라 했는데 거기다 그냥 찬물 버버리고 얼음 넣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희 애 아빠가 이렇게 손재주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일 같은 걸 깎으면 정말 매끄럽고 예쁘게 깎아요. 잘하잖아요. 잘하는 사람이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저랑 저희 딸은 과일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애 아빠는 과일 하니까 주로 집에서는 과일을 자기가 먹을 거니까 자기가 깎아 먹겠죠. 되게 잘 깎고. 근데 시댁에만 가면 이제 어머니가 과일을 좀 먹자라고 꼭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가지고 와서 애 아빠한테 줬겠죠. 잘하니까 먹기 좋은 과일이 시어머니의 반응은? 보기 좋은 과일이 먹기도 좋다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잘하는 걸 다 알아요. 아는데도 꼭 과일은 저한테 하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못하는데 이제 가서 더 살을 많이 깎고 일부러 더 살을 많이 깎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요. 그럼 시어머님들은 펑펑 눈물을 흘리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자가 잘 깎는 게 아니라 이제 숙달돼서 그럴 수도 있고 저는 똥손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걸 못 하거든요. 잘하는 사람이 하고 싶은 하면 사람이 되죠. 하면 되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댓글 중에 이제 실력과 무관하게 생물학적 성차로 인해서 차별받는 현실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꼬집는 응답들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그냥 읽겠습니다. 고추가 스펙이냐?
남자가 능력이냐? 보지 달려 부당대우, 못 알리니 정당대우. 그러니까 그리고 여자라서 임금차별, 여자라고 뭐. 아까 그 서지원 검사가 너는 그래봤자 여검사라고 얘기했잖아요. 여자라고 뭐? 뭐 여자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댓글이 달리는 거죠. 댓글이 아니라 이제 저 답변, 답변이. 그래서 남자로 태어난 게 그리 잘났더냐? 여자라는 이유로 승진차별, 임금차별, 아웃 등등 이런 말들이 이제 눈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육아로 임신한 몸으로 일을 하고 있다 보니 이런 말도 눈에 띄었는데요. 애아빠는 우대하고 애엄마는 차별하냐? 아이 낳으면 애국자 취급, 아이 키운다고 하면 루저 취급. 도대체 뭘 하라는 거니? 느낌표, 물음표 3개, 느낌표 땅땅땅. 그리고 이제 이 말은 되게 이론적으로도 그러니까 국가는 아이만 요구하고 여자의 삶에는 관심이 없다. 맞아. 이거를 풀어서 쓴 글이에요, 밑에는. 그러니까 다른 두 사람이 쓴 건데 국가는 아이만 요구하고 여자의 삶에 관심이 없다를 이제 구체적으로 쓴 건데요. 임신 출산을 이유로 여성 노동자는 경력 중단이나 단절이 됩니다. 재취업이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복직했다 하더라도 육아 시간이 확보되지 않고 출산 이후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여성 노동자들은 여전히 과한 업무로 인한 야근과 집안일, 육아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를 달고 삽니다. 그러다가 건강마저 잃습니다. 여성 노동자에게 임신, 출산, 육아 문제는 자신의 생존 문제와 직결됩니다. 국가 차원에서 출산 장려만 할 게 아니라 여성들에게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국가가 만들어줘야 합니다. 당장 모든 여성 노동자에게 육아 시간을 법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안 그래도 과도한 노동 시간을 늘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노동 현장이 되어야 하고 사람을 살리는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벌써 진짜. 네. 우러나는. 네, 저는 이제 급여는 적은데 여자들 일자리로는 괜찮잖아. 이 말이 되게 인상에 남았는데요.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고 나중에 또 이런 주제 계속 우리가 얘기하니까 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5월 17일은 임금차별 타파의 날이었습니다. 임금차별 타파의 날은 전국의 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삼중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임금차별 타파의 날은 남성 정규직 임금 대비해서 여성 비정규직 임금을 1년으로 계산한 날이거든요. 5월 17일 이후부터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은 12월 31일까지는 그 대비했을 때 무급으로 일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전국의 여성 노동자회와 전국 여성 노동조합은 이 날이 12월 31일이 되는 그날까지 쭉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3년 전부터 이날을 기념해 오고 있어요. 근데 날짜는 매년 달라집니다. 왜냐면은 남성 정규직 임금 대비 여성 비정규직 임금이 매년 조금씩 달라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는 5월 17일, 2018년에는 18일, 올해는 17일. 이런 식으로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냥 별 변화가 없는 거죠. 올해 임금차별 타파의 날은 생계에 성별은 없다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채용 성차별을 주제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생계에 성별은 없다는 이야기는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를 꼬집어서 얘기한 건데요. 저희가 처음에 기획을 했을 때는 최저임금의 여성화에 대해서 다루어 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여성 노동자들을 인터뷰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가장이 아니라서 라고 하는 이유로 임금을 낮게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아예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여성노동자회 지역지부와 전국여성노동조합 활동가들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인터뷰를 진행해서 행사 당일 사례 발표도 하고 오마이뉴스에 시리즈 기사도 내보냈습니다. 사례를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시죠. 네. 많은 여성 노동자들은 시간제로 계약하고 있었고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는 여성의 경우 임금을 안 올려주기 위해서 지난해보다 짧은 시간으로 노동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휴게 시간을 늘려놓아서 일터에 있어야 하는 시간은 거의 차이가 없었다고 해요. 임금은 올랐지만 그림의 떡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배달을 하거나 관리직에 있는 남성들은 시간 보전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네, 지난 5월 13일에 저희 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돌봄 전담사 지회가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천막을 치는 농성에 돌입을 했어요. 이분들은 시간제로 학교에서 하루 4시간 돌봄교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말이 4시간이지 업무 일지도 써야 되고 행정 업무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은 평상시에도 4시간보다 훨씬 일을 초과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또 학교에서는 초과 근로를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방학 때는 아이들이 아침부터 온단 말이에요. 근데 아침부터 오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은 4시간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처음에는 이 A 돌봄교실에 갔다가 그 선생님 근무 시간이 끝나니까 그다음 또 다른 교실에 갔다가 또 끝나면 또 다른 교실에 가게 되는 이렇게 계속 다닐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가 이제 온종일 돌봄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2020년까지 학교에 500개 정도의 돌봄 교실을 늘리겠다라는 발표를 했고 올해만 해도 350여 개 정도 교실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돌봄 대상도 현재는 거의 2학년까지인데 3학년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돌봄 교사도 충원하고 그다음에 수요에 맞게끔 돌봄 교사의 노동 시간도 연장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런 인력 수급 계획은 잘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자원봉사를 활용하겠다. 자격이 없는. 그래서 뭐 진짜. 그 이거 맨날 아침 자원봉사 이게 방학 중 자원봉사 이런 계획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봄지의 전담사들은 일단 있는 시간제 이 돌봄 교사들의 근로시간 노동시간을 연장해라. 그게 당장 어렵다라고 하면 방학 때만이라도 아이들이 오전에 오니까 방학 때만이라도 우선적으로 8시간으로 확대해라라는 주장을 계속 몇 년째 이어오고 있고요. 올해 계속 피켓 시위를 하다가 도저히 말을 안 들어주니까 천막 농성까지 하기에 이른 거예요. 어제도 천막 치고 기자회견하고 천막 치고 또 학교에 일을 하러 가셨던 상황이었던 거죠. 또 이것 말고 또 다른 직종 한번 볼까요? 노동부가 운영하고 있는 콜센터가 있어요. 이제 저희가 노동 상담을 한다든지 이게 노동 제도를 상담하려고 하면 전화를 걸잖아요. 그리고 고용센터로 전화하면 대표 고용센터 번호가 있어요. 여기로 전화를 걸면 전화상담원들이 전화를 받습니다. 이분들이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전화상담원들인데요. 여기가 참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는 노동부가 직접 고용하고 있고 또 일부는 민간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어요. 노동부가 정규직 전화하겠다고 한 노동부가 용역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인 거죠. 그런데 또 그중에 일부는 8시간 일을 하고 또 일부는 4.5시간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완전 이렇게 천차만별로 근로 조건과 계약이 다 다르고요. 참 이상한 일은 이제 직접 고용된 전화상담원들 같은 경우에도 노동부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다른 직종 있잖아요. 그 직종들보다 처우가 낮아요. 그런데 이제 당연히 이제 용역으로 위탁돼서 운영하는 데는 이 직고용보다도 훨씬 더 처우가 열악하겠죠. 이런 2중 3중의 차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의 돌봄교사나 노동부가 운영하는 전화상담원 두 직종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성 집중 직종인 이런 직종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전일제는 일부이고 시간제를 많이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직군에 비해서 근로조건이나 임금 조건 이런 걸 다 낮게 세팅을 이미 해두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게 바로 여성의 일자리이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성별로 분리해서 차별을 두고 내부에 또 차별을 두는 결과가 성별 임금 격차로 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저는 항상 정부가 무슨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을 내놓는 게 그리고 그 자원봉사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100% 여성이에요. 그게 너무 불편해요. 너무 불편하고 화가 나요. 여성들은 돈을 안 주고 그냥 써도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정부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데 민간에서 제대로 된 고용이 창출이 되겠냐고요.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애가 막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돌봄 노동 같은 경우에도 돌봄 교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 저출산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냐 골머리가 쌀네 이러는데 이런 거 하나 제대로 그냥 실제로 지원해야 될 거나 실제로 고용해야 될 거나
노동 환경을 좋게 만들고 그렇게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이고 그게 부모들한테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게 사회 전체적으로 환경이 좋아지는 거고 그럼 사실 나중에 낳지 말라 그래도 낳게 되거든요. 네, 그거를 뭐 여자가 애 낳는 기계도 아니고 애를 낳으라고 하고 실제로 낳는 조건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선생님까지 이렇게 자원봉사 활용 계획을 내놓지를 않나. 그리고 여성들의 일자리는 다 이렇게 시간제에다가 그 정부가 그것도 고용하는 거에서 막 스트레스를 지금 받는데 어쨌든 근데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에도 임금이 계속 그러니까 여성 일자리잖아요. 네, 간호조무사가. 근데 임금이 계속 최저임금에 맞춰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양이 목에 방울 달듯이 누가 최저임금 올랐어요 이렇게 원장한테 알려줘야 하는 거를 가지고 눈치를 서로 본다고 해요. 원장은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이제 남편 벌이가 시원찮아? 이런 소리를 들었다라고 한대요. 근데 이제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인데 그게 왜 최고임금이 된 건지 진짜 말이 막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남편이 왜 나와? 일한 대가를 정당히 지불해야지 내 남편 벌이가 이야기의 화두가 왜 되는 거예요? 최저임금 오른 걸. 네, 그리고 사실 최저임금 자체도 일한 대가도 아니고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최저한선으로 맞춰진 거잖아요. 여성들이 얼마만큼 일하고 있는지 돈으로 환산해서 임금을 받는다고 우리가 싸우기 시작하면 최저임금의 몇 배가 될지도 모르는데 아주 그냥 착취율을 따져서 싸워야지 이것들이 정신들을 차리지. 지금 너무 스트레스를 받네요. 네, 아우. 네, 저는 이제 이 임금차별 타파의 날 전체를 같이 이제 기획단하고 회의를 하면서 얘기를 쭉 나누잖아요. 근데 사례를 갖다가 전국에 이제 그 여성노동자회와 이게 전국 여성노동조합에서 수집을 다 해와갖고 그거를 다 나눴어요. 나누는데 하나같이 이런 시스템인 거예요. 여성들은 다 비정규직에 특히 시간제. 근데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올린 최저임금을 안 주려고 시간을 깎고 그리고 휴게 시간을 늘리고 근데 반면에 남성들 같은 경우는 그냥 시간 보전을 해줘요. 왜? 가장이라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가장 아니신 분 계십니까? 아니, 가장이란 말은 정말 없어야 되는 단어인 거고, 예. 생계를 책임지지 않는 분 계십니까? 저는 제가 온전히 생계를 책임지고 있죠.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저는 한 번이라도 생계를 좀 안 책임져 보고 싶은. 왜요? 우리 벤치 타야 되는. 아유. 선영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생계를 위해서 하지 제가 무슨 제 사치품 사려고 나온 게 아니라고요. 내 가방 하나 더 사고 내 바지 하나 더 사고 나온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임금을 어디에 쓰건 그 용도를 임금을 주는 사람이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맞아요. 예, 그거는 그냥 일한 만큼의 대가인 거고 그 돈을 갖다가 태우던 씹어 먹던 어디다가 쓰건 그거는 다 돈 받은 사람 자율이고 그건 돈 받은 사람의 권리예요. 근데 그걸 왜 판단을 해서 미리부터 판단을 하고 임금을 깎냐고요. 이 어처구니 없는 세상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진짜 하이킥을 날려야 돼. 네,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돼야 됩니다. 많이 돼야 되고 특히 이제 가장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굉장히 심각한 게 뭐냐면은 가족을 갖다가 수직적 위계 구조로 만들어요. 가장을 제일 높은 자리에 놓고 그 밑에 가족들을 다 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평등한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거기에서 이제 남성들한테 종속이 돼가지고 계속 이제 돈을 벌어 오면서 돌봄을 하면서 그리고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일을 하지만 일하지 않는 것처럼 육아를 해야 되고 육아를 하지만 육아를 하지 않는 것처럼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참 사실 남성들도 생계를 부양한다는 것에 대한 엄청난 책임감이나 압박감을 느껴서 제가 예전에 어떤 집단 상담 같은 데 갔는데 어떤 분이 이제 여자분이 중년에 다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남편이랑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대요. 뭐 이혼을 한 해 만에. 근데 이제 남편이 일을 쉬게 돼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경력 단절됐다가 일을 구해서 이제 나가시는데 남편이 그렇게 잘해주기 시작하더래요. 매일 태워다 주고 막 따뜻한 말 해주고 그런 걸 보면서 이 남성들도 정말 이거에 대한 압박감이 되게 크구나. 그러니까 그런 걸 서로 느꼈거든요. 그걸 내려놔야죠. 네. 맞아요. 내려놓고 나눠야죠. 여자들은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전선으로. 우리 싸우겠다고. 그럼 같이 싸워야지. 같이 싸우려면은요, 조건을 만들어야 돼요. 같이, 남성들도. 그러니까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나가가지고 남성들에 비해서 낮은 임금을 받기 때문에 이 생계를 내가 책임질게라고 하는 말이 선뜻 나오질 않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여성들이 고임금을 받게 되면은, 일한 만큼의 임금을 받게 되면은, 생활임금을 받게 되면은, 여성들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책임질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거기서 누가 누구의 생계를 책임진다라고 하는 말 자체는 맞지 않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같이 하는 거고, 함께 나가야 되는 건 거고. 그리고 노동 시간을 다 같이 줄여야죠. 맞아요. 그렇죠. 남자들 일 많이 노동 시간 길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줄여달라고 싸워야 되는 거고. 그래서 밤이 있는 생활, 우리 오후가 있는 생활을 해야죠. 그래서 아까 나랑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이제 또 인터뷰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중장년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퇴직을 하거나 아파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생계를 다 책임지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런 구조가 되냐면은, 여성들은 이제 낮은 임금을 받아도 일을 하러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자리에서 벌어오는 수입으로 자기가 그걸 받는 거를 갖다가 그렇게 개의치 않아요. 근데 남성들은 기존에 자기가 받던 월급이 있으니까 거기서 낮춰서 가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진짜 다 그럴 것 같아요. 나는 이전에 뭐 예를 들어 500만 원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200만 원만 주겠다 그러면 누가 선뜻 그래 알겠어 라고 하겠어요. 당연히 이전에 받던 임금대로 받고 싶을 거고, 그리고 그게 있어야 사실 이 집안이, 그러니까 생계라는 게 어느 정도 흔히 말하는 4인 가족의 생계라는 게 책임이 져지는데, 그런 열악한 조건에 누가 선뜻 뛰어들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모두가 내 생계를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가정 하에서 노동시장의 임금 구조라든가 우리나라 국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설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떤 남성이라고 하는 남성 생계 부양자, 가장이라고 불리는 남성 생계 부양자의 모델로 해가지고 다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남성은 무조건 돈 벌어와. 여자들 니들도 0.5의 돈을 벌어와. 그리고 나머지 0.5는 집에서 일해. 이렇게 요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성역학 고정관념으로 고착화되고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뭔가 노동시장으로 진입을 해가지고 좀 나가보려고 해도 자꾸 뒤에서 발목을 잡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생계를 책임지고 이제 육아나 돌봄은 사회로 그러니까 사회화시키고 그러면 딱 그쵸? 우리가 원하는 사회가 올 수가 있을 건데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원가족으로부터 탈출한 다음에 생계를 책임지고 살아오면서 느꼈던 건데, 나이 어린 여성은 이제 생계부양자로 아예 상상조차 하지 못하거나 그 캔디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제가 많이 듣기도 했고 받았던 느낌인데, 열심히 살아가다가 괜찮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정상가족을 구성하는 그러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 담지자, 출산할 수 있는 몸으로 여겨지고 언제든지 일을 그만둘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성들이 지금 비혼을 선택하고 있고 20%가 넘어가고 있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설령 결혼을 하더라도 일을 그만둘 생각이 없다고들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또 혈연 관계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두 공통적으로 독립적인 경제력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듯 정상가족 그리고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는 여성의 위치는 집안이라고 계속 종용하면서 임금을 깎아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아요. 성차별 이데올로기와 이 저임금, 즉 임금차취라는 자본주의 이윤창출 원리가 맞물려서 여성들이 가장 열악한 구조에서 저임금 노동자로 재생산되고 있는 거죠, 계속. 그러나 근데 현실에서 생계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들은 성별에 의해 정해지지 않잖아요. 아까 이제 레나 씨가 얘기했듯이 가족 형태나 개인들의 삶의 형태나 가구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더욱이 요즘 한 사람 벌어서 어떻게 가족 정부를 부양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여성의 벌이가 보조적 위치에 있지 않은 거고 보조적 위치에 있다고 계속 조장되고 있을 뿐인 거죠. 사실은 다 허군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이라고 하는 철진한 유령을 붙잡고서 우리는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에 갇혀 산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이제 올해부터 이제 그 이슈를 계속 가지고 나갈 거거든요. 여성의 독립생존에 관한 문제와 그 다음에 남성 가장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표되는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의 허구성을 갖다가 깨는 일에 좀 더 활동을 집중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네, 화이팅합니다. 네. 을당숙의 코너 빠은 댓글에 댓글 달기! 네, 빠은 댓글의 댓글 달기는 여러분들의 참여로 운영이 됩니다. 늦은 밤 침대에서 폰질하다가 댓글에 분노한 일이 있다면 그 댓글이 가리고 있는 진실을 속 시원하게 파헤치고 싶다면 언제든지 내용을 보내주세요. 을당이 빠은 댓글에 댓글을 달아도 됩니다. 오늘의 댓글 픽은 뭔가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시사일에서 20대 남성들에 대한 시리즈 기사를 낸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달린 댓글인데요. 좀 실감나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남녀 동일 임금이 안 되는 건 애초에 동일 노동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남자랑 여자의 업무 강도와 근무 시간 차이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나 있는데 뭘 혼자 눈 가리고 아웅이신지? 헐. 실감나게 읽은 거예요? 얄밉게 읽어보려고 했는데 안 됐나 봐요. 되게 얄미웠어요. 자,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거예요. 이 글을 쓰신 본인은 이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오류를 갖고 있는지 아마 깨닫지 못하고 이 글을 쓰셨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모르는 건 죄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알면 됩니다. 자, 이분이 주장하고 있는 성별 임금 격차의 원인은 1. 동일 노동을 안 했다. 2. 업무 강도가 다르다. 3. 근무 시간이 차이가 있다. 요겁니다. 요거를 이제 하나씩 떼놓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노동시간. 네. 2018년 통계청 통계에 의하면 정규직 남성 노동자가 한 달에 171.6시간 일을 하고 정규직 여성 노동자는 한 달에 166.7시간 일해서 한 달 동안 남성이 여성보다 4.9시간 더 일한 것으로 집계됐어요. 근데 임금 차이는 남성이 400만 7천 원, 여성이 270만 2천 원으로 남성이 무려 4.9시간 차이로 130만 5천 원을 더 받은 꼴이 된 거예요. 어휴. 4.9시간 일 더 하고 130만 5천 원 더 받으면 저는 10시간 더 일할게요. 아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게 노동시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개인이 선택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맞아요. 이거는 회사가 너는 그 시간 일을 해 라고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남성들이 굉장히 선택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폐가 많은 거예요. 맞습니다. 이분 회사 안 다녀보셨나 봐요. 아니, 돈은 지금 이제 200단위, 400단위 이러니까 엄청 차이 나는 것 같은데 노동시간은 정말 얼마 차이가 안 나네요. 네, 비정규직 한번 볼까요? 비정규직 남성이 한 달에 124.8시간, 여성이 108시간 일을 해요. 남성이 16.8시간 더 일을 하거든요. 통계상. 그런데 출근 일수는 남성이 15.8시간, 여성이 17.2시간. 여성이 총 노동시간은 짧은데 출근 일수는 1.4일이 더 많아요. 왜냐? 시간제 노동자가 많기 때문인 거죠. 임금 차이는 남성이 191만 9천 원, 여성이 126만 6천 원으로 65만 3천 원 차이네요. 네. 시간당 임금 총액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남성 정규직은 24,059원. 여성 정규직은 16,561원. 그래서 7,498원 차이고요. 남성 비정규직은 16,696원, 여성 비정규직은 12,357원으로 4,339원 차이가 납니다.
네, 정규직은 시간 차이가, 그러니까 노동 시간 차이가 거의 없음에도 임금 차이가 큰데요. 여성 비정규직은 오히려 노동 시간은 짧은데 출근을 더 많이 해서 시간 소모가 훨씬 크게 일하고 있는 상태네요. 네. 노동 시간은 사실 임금 차이의 유의미한 변수가 아닙니다. 이제 물론 잔업이나 특근을 하면 수당이 추가로 붙기 때문에 감안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 시간 대비 임금 격차가 너무 크게 나요. 여성 비정규직의 경우는 노동 시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것은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여성의 일자리를 시간제 일자리로 급격하게 늘려놨다는 겁니다. 결국 여성의 일자리가 시간제로 굳어져 가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는 건데요. 여성들은 전일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전일제 일자리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여성이 짧게 일하고 싶어서 짧게 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노동시장의 구조가 그렇게 짜여져 있다는 거, 그거 자체가 바로 성차별입니다. 맞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업무 강도를 좀 살펴볼게요. 저는 이 이야기의 흐름에서 업무 강도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그게 떠올라요. 남자들이 맨날 생수통 간다. 진짜. 생수통. 네. 그놈의 생수통. 요즘에는 다 이제 생수통 없이 직수정수기로 교체가 되고 있는데 요즘엔 뭐 가지고 유세합니까? 근데 저는 아직도 그 생수통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보는 게 진짜 실제로 봤는데 저도 이제 예전에 저는 여초 카페를 정말 이렇게 전투적으로 했었고 그래서 막 남초들이 막 이상한 댓글 달면 막 가서 화력 지원하고 막 이랬다가 최근에 안 하고 있는데 근데 그래도 이제 틈틈이 보거든요. 근데 이제 흔히 말하는 40대 남성, 50대 남성이 많은 카페였는데 이런 기사, 그러니까 시사인이나 이런 기사들을 가지고 와서 이게 얼마나 문제적인지 이제 막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진짜 또 그 생수통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생수통으로 후려쳐서 나는 아니 이게 생수통이 나는 좀 나보다 어느 좀 윗세대에서 이야기가 많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이 말을 하는 걸 보면은 진짜 이거는 뭐랄까 되게 그러니까 억한 심정이 있는데 그 억한 심정을 찾다가 자기는 딱히 못 찾겠으니까 생수통을 계속 끄집어내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생수통 저 잘 갈아요. 저도 잘 갈아요. 그러니까 좀 힘든데 근데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건 사실 요령이거든요. 힘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약간 저는 그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철기 시대에 석기 시대 도끼를 들고 와가지고 막 휘두르는 느낌? 저는 남성들이 생수통 가는 게 사실 불만 혹은 억울함이 있다고 하면 사실 생수통 가는 업무가 자기의 고유한 업무이냐를 회사에 따져 물어야지 왜 여자들이 생수통을 안 가느냐라고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남자들이 얘기하는 것들 중에서 오류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여성들에게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닌 것을 자꾸 여성들에게 책임을 묻는 경향이 있어요. 군대 문제만 해도 그렇잖아요. 보상을 해주지 않는 국가를 상대로 싸워야 되는 거지. 여성들을 상대로 니들 왜 군대 안 가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막말로 뭐 자기들끼리 뭐 군 인권센터에다가 지원을 한 푼 하냐. 그리고 자기들끼리 그럴 거면은 아예 단체를 만들어서 뭐 모병제를 만드는 모병제 정책을 가져오는 그런 운동을 하든가. 그러니까 결국 탓하기로밖에 안 여겨지는 게 진짜 싸워야 되는 대상이 있는데 그걸 외면하고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약자들을 대상으로 불만 일합시고 표출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차별을 이미 담지한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행동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지금 업무 강도라고 하는 얘기들에 대해서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전해드리면 좋겠어요. 네. 올해 이제 세시스탑 행사를 준비하면서 그 진행했던 나의 페이미투 설문에 들어온 이야기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분이 이제 결혼한 여직원은 가정에 소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이 힘든 본사에 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승진 코스에서 내치는 이유도 가지가지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전에 드라마에서 한 여성이 결혼 전부터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다가 이제 임신을 한 사실을 자기가 안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숨기고 있었는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밝혀진 거죠. 그래서 결국 프로젝트를 끝까지 완수하지 못한 상태로 쫓겨났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이제 또 남편이 위로를 해준답시고 야 그래도 아기를 이렇게 키우는 데 있어서는 프로젝트를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아기 임신을 했고 이제 출산까지 생각하면 프로젝트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잘 뭐 된 거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데 그 여자가 엄청 울면서 넌 지금 본질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다. 난 내 일을 하고 싶다라고 딱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역량 파악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건 내가 파악하는 일이고 걱정이 되면 이걸 협의를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여자는 무조건 가사와 육아를 할 거고 너는 심지어 임신까지 했으니까는 이 일은 할 수 없다라고 그냥 낙인 찍는 거랑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모두 엄청 바빠서 퇴근 시간이 이제 3시간 넘었는데 상사가 남자 직원 A한테 퇴근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여긴 B씨가 하면 되니까 B씨 결혼 전까진 안심하고 칼퇴해요. B씨는 결혼하고 쉬면 되니까 그때까지만 고생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시기로는 결혼하면 여자는 그만둬야 하는 곳인지 이때 처음 알았다고 해요. 객관적, 주관적 인사평가도 자신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타의적으로 이제 무료 야근도 매일 죽어라 하는데 왜 자꾸 나는 임시직 취급을 받는지 대체 뭘 어떻게 노력하면 차별을 받지 않는 건지 알고 싶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자라는 이유로 결혼 계획도 없는데 1, 2년 안에 그만둬야 하는 사람 취급받고 그걸 극복하려고 무리하게 워라밸 없이 일만 하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도 자기가 바꿀 수 없는 이 구조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 세상이 너무 억울하다. 이런 억울함을 계속 토로를 하고 계신데요. 사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보면 볼수록 아까 앞선 얘기와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여성은 결국에 본인의 일이라는 것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사실 자신의 노동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전 누구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같은 패턴으로 너는 가사와 육아를 해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니까라는 식으로 낙인을 또 찍어가면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여성들의 업무 강도가 낮다라고 하는 얘기는 한 2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실제적으로 여성들의 업무 강도가 낮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회사에서 조직적으로 여성들에게 중요한 업무를 주지 않는 겁니다. 중요한 업무를 주지 않고 하찮은 사소한 자질구레한 일들을 던져주면서 그게 네 일이다라고 하고 중요하면서도 이제 약간 업무 강도가 높은 일들 그런 일들은 남성에게만 맡기는 거죠. 근데 여성들이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거를 갖다 원해요. 원하는데 그걸 안 시키고 있는 그거는 차별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똑같이 일하는데 그냥 네가 쉬운 일 해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기기 전략인 거죠. 이건 일종의.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냥 네가 뭘 했다고 이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성의 일 자체를 굉장히 하찮게 보고 깔보고 얕보는 그런 습관들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여성이 무슨 일을 해도 네가 한 일은 쉬운 일이었어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3번째로는 동일노동. 자, 동일노동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분이 동일노동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참 궁금해요. 근데 동일노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동일가치 노동으로 많이 정리가 되는데 1951년에 통과된 ILO 100호 협약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처음으로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고 이것은 임금 형평의 원칙으로 불리게 되었는데 직업범주에 상관없이 자신이 수행하는 노동 가치에 의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 노동인데 조금 차이를 두고서 다른 노동이라고 사업주가 우기면서 한쪽에게만 낮은 임금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지급하라라고 하는 정신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의 일과 남성의 일을 아예 갈라치기를 해서 직군분리를 해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또 직무분리를 해버리는 거죠. 여성의 일과 남성의 일을 아예 나눠버려요. 나눠버리고 여성의 일을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낮은 임금을 당연시하는 거예요. 이 거대한 구조적 차별 속에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거기서 이제 그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자본은 항상 가부장제와 결탁해가지고 성차별적 임금을 정당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평가합니다. 아주 똑같지 않으면은 동일가치 노동이라고 잘 평가하지 않아요. 하지만 뭐 캐나다나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른 성질의 노동, 뭐 예를 들면은 뭐 아파트 경비와 청소 노동자의 노동, 이거를 동일가치 노동으로 본다거나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세밀하게 이거 네가 오른쪽을 돌렸지? 넌 왼쪽을 돌렸지? 그러면은 너의 노동은 다른 거야. 라고 하는 식의 판단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일가치 노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판단의 기준, 그리고 구조적으로 분리되는 노동들에 대해서 이해 없이 니들이 동일 노동 안 하니까 니들이 임금이 낮은 거야 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무식한 거다 라고 하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도 막 해보고 되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저는 제가 했던 일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쉬운 일이라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여러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해봤을 때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다들 이제 숙련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일을 익히는 시간, 뭐 여러 가지 노동 환경에 익숙해지는 시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일이 사회에서 정하는 그런 가치, 기준에 맞지 않다고 해서 못한 일이다, 수준이 떨어지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정말 이 일과, 그러니까 A라는 일과 B라는 일이 뭐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그래, 이 일보다 A라는 일보다 B라는 일이 더 쉽다라고 한다고 해서 이거를 차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가라는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별이라는 게 단순히 차이를 두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낙인을 찍는다던가 뭔가 덜 떨어진 뭔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굉장히 못쓸모하고 무의미한 것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이라고 하는 게 항상 그렇죠. 뭔가 내뱉고 나면은 다시 주워 담기가 힘들어요. 예, 댓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내가 이 글을 쓰기 전에 이게 과연 내가 정말 제대로 알고 쓰는 소린가, 내가 제대로 고민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내린 결론인가, 그냥 아무렇게나 내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내뱉는 소리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잘 살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40댓글의 댓글 달리기는 여러분의 참여로 운영됩니다. 여기 일단 팟캐스트 해설 나온 부분 있죠? 해설 나온 부분에 저희 이제 그 40댓글의 댓글 달기, 요거 댓글 달아주세요라고 하는 신청하는 코너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댓글은 너무 성질이 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고민이 돼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40댓글의 댓글 달기 코너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댓글 달기라고 하는 굉장히 그 소모성이 높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이제 을당 노동편 2번째 시간 마칠 시간이 다 됐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 재밌었습니다. 오늘도 유익하고 알차고 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전 처음 한 거라서 좀 많이 떨었는데 지금 계속 말도 막 하다가 막혀가지고 땀나고 막 비오듯이 쏟아지고 있는. 근데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뭔가 얘기를, 그러니까 친구들끼리도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말을 하면 할수록 정리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정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재미를 느껴서 저도 팟캐스트를 들었던 것 같아서 오늘 방송도 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네. 레나 말대로 그 말을 하면은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여기 들은 얘기들, 그리고 여러분들 책에서 읽은 이야기들, 그리고 신문이나 뉴스 이런 데서 본 얘기들 가지고 주변 분들과 많이 많이 대화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물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름이 될 것 같아요. 무더운 여름 준비 잘 하시고요. 건강하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 안녕. 팟캐스트 울들의 당나귀 귀 시즌 5는 2019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